제가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AI 열풍이 불면서 이쪽 분야를 계속 취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AI 반도체 혁명.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고, 구매를 해주시지 않아도 저는 방송에서 이 얘기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책을 읽지 않더라도 한 권씩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책을 쓸 때 좀 느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AI가 뭔가 세상을 바꾼다 그러는데 도대체 저게 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물어볼 것도 마땅치 않고, 물어봐서 설명을 들어도 내용도 어렵고 해서 좀 하나하나 좀 진짜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였었는데요. 그러려면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정말 아무거나 무식한 거를 물어봐도 정말 설명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 어렵게 설명하지 않을 사람. 어렵게 설명한다는 거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서 저와 함께 이 책을 끝까지 써주신 네이버 클라우드의 이동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이 책을 공저를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사실 이동수 박사님의 거의 전문성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아닙니다. 저도 이 책 쓰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AI도 어렵고 반도체는 더더욱 어려운데, AI 반도체라는 게 사실 진입이 좀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한데, 좀 대중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제 취재팀장님한테 설명이 좀 쉽게 가능하면 다른 분도 좀 이해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리트머스 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해하면은 다 이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 예, 뭐 사실 저도 업무 때문에 논문도 많이 쓰고 하는데 예. 경영진 분들이나 뭐 주위에 이제 사실 네이버가 되게 좋은 게 반도체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제 업무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할까,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이잖아요. 예. 근데 이사님은 왜 반도체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저는 원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이버 올 때는 반도체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AI 쪽 이제 알고리즘을 보다가 제가 이제 반도체를 전문으로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십몇 년 반도체 업계에 있긴 했지만, 뭐 인텔도 계시고 삼성도 예, 계시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IBM에서 CPU라든가 NPU도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근데 AI 쪽 알고리즘을 보니까 너무 알고리즘도 빠르고 또 실제 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이슈들을 좀 이해를 하고 싶다 하다가, 뭐 얼마 전에 나왔지만 하정우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최적화,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반도체도 어느 정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예. 알고리즘에서 또 어떻게 하면 경량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문 분야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반도체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AI 반도체 전략을 맡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반도체 회사들을 저희가 좀 검토하고, 어떤 반도체가 정말 네이버의 미래 AI를 감당할 수 있는 반도체냐, 많은 이제 회사들을 좀 들여다보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정말 쓸만한 칩을 찾기는 어렵겠다 해서 실제 한번 좀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하다가 유튜브 좀 별론 것 같아. 그래서 유튜브를 그냥 만들어. 뭐 사실 원래 그렇게까지 뭐 높은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는데, 네. 생각보다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는 정말 잘하는데 AI 쪽의 흐름을 좀 잘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제가 요즘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AI 반도체를 하는데 AI 하는 분들한테 반도체를 가르칠까, 아니면 반도체 하는 분들한테 AI를 교육을 시킬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예. 아무래도 좀 AI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AI 하는 분들한테 반도체를 해보면 더 좋은 차별화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오늘 엔비디아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예. 그런 부분에 좀 전략을 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초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예. 그럼 데이터 센터를 꾸려야 되고, 반도체를 사야 되는데, 예. 그래갖고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들을 다 검토하면서 하려고 보니까 쓸만한 게 별로 없더라. 예. 그럴 바에는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죠. 축구 품평하다, 그럴 바에는 내가 뛰겠다,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러면 도대체 AI 서비스를 해보니까 AI 반도체는 어때야 되며, 그럼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이 가능할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AI 반도체를 뭐 잘 만드는 회사가 있다 없다 얘기를 떠나서 그냥 모든 회사가 엔비디아를 쓰잖아요. 예. 그러면은 AI를 하는 모든 업체가 하나같이 엔비디아 GPU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예. 오늘 좀 짧게 이게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화면 한번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 뭐 예. 오늘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좀 자료를 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첫 번째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GPT 요즘 뭐 챗GPT를 비롯해서 뭐 라마 모델, 뭐 각종 이제 오픈 소스에 해당되는 LLM들도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반도체를 처음 어떤 반도체를 만들까, 반도체를 평가를 할까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무엇을 돌릴 것이냐, 반도체로. 그 일의 특징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분석이 가장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왼쪽에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챗GPT를 쓰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 파란색 부분이 입력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주로 뭐 문서를 뭐 요약해 주세요 하면은 요약해야 될 문서라든가 아니면 타이핑을 쳐서 난 이런 걸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파란색이고요. 예. 그 밑에가 이제 단어 하나하나씩 나오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토큰이라고 해서 좀 어렵지만 단어 하나하나씩을 만들어 내뱉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디코딩 과정이라고 하는데 나는 학교에 간다. 예. 그럼 나는 예. 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예, 예. 학교에 라는 걸 하나 만들고 맞습니다. 간다 이렇게 하나 만들면은 예. 토큰 이걸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입력값은 뭐 순우가 지금 뭐해?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예. 들어가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답변으로는 얘가 순우가 지금 뭐해라는 네. 것들을 처리를 해서 순우가 하나, 학교에 하나, 간다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 예. 데이터 처리다. 예. 예.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뭐 프리필이라고 하는 조금 뭐 어려운 단어도 있고 뭐 밑에는 디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프리필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이 이미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한 번에 많은 단어들을 한 번에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는 연산기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요. 근데 반면에 토큰을 하나하나씩 내뱉는 요 과정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만든 토큰이 다음 토큰을 만들 때 입력으로 돌아가는 요걸 좀 전문 용어로 오토리그레시브 하다, 재기적으로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될 때는 어려운 게 토큰 하나 만들 때 예를 들면 0.1초 내에 다음 토큰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 토큰을 하나 만들 때 전체 모델을 다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많은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순식간에 읽어야 되는 그러한 일의 특성을 갖고 있는 반도체가 요구되는 게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나는 예. 이라는 그 한 토큰 예. 한 단어를 만들려면 예.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가 1750억 개다. 네. 그러면 1750억 개 정도 되면은 용량이 어느 정도 돼요? 350GB 정도. 350기가. 예. 그러니까 나는 그거 글자 하나 만들려고 350기가를 그렇죠.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근데 그것도 나는 순우가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러면 3개니까 그렇죠. 350기가 있고 350기가 있고 350기가 있고. 예. 맞습니다. 요즘에 GPT가 1조 8천억 파라미터라 그러면 네. 그때도 순우가 하나 하려고 그러면 1조 8천억 개를 몇 테라바이트를 0.1초 내에 읽어야죠. 그러면.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제한 사항이 생기죠. 0.1초 내에 뭐 350GB를 읽는 그런 반도체가 존재하기는 하는 거냐? 여기서 이제 HBM이 등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연산 속도도 연산 속도지만 네. 그러니까 뭐 1750억 개면은 이제 350기가고 예. 이게 1조 8천억 거면 몇 테라가 되는 거를 0.1초대로 그렇죠. 읽어 올라면 그 정도의 그 메모리를 담고 있는 예. 창고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HBM이 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반도체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CPU의 경우에는 뭐 캐시 메모리라고 해서 한 번 읽으면 또 재사용하고 또 재사용하고 아니면 뭐 음성을 듣는다, 뭐 영상을 본다 할 때도 그렇게까지 많은 메모리 혹은 빠른 메모리가 필요가 없었는데 대표적으로 좀 빠른 메모리가 필요했던 게 이제 예전에 게임 같은 그런 특성이 있어서 예전부터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강했던 거죠. 굉장히 빠른 메모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 요구사항하고 잘 맞아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용량의 메모리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반도체가 인공지능에 좀 적합한데 예. 그 전에 게임을 통해서 그런 쪽에 어떤 숙련돼 있었던 네. 것들. 근데 뭐 사실 AI 반도체 엔비디아의 강점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강점으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빠르게 처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테라의 데이터를 0.1초 만에 슉 갖고 그렇죠. 와가지고 빨리 처리하고.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엔비디아, 그러니까 AI 반도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긴 하지만 용어는 되게 다양해요. 뭐 예. GPU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NPU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LPU, 뭐 DPU, 뭐 되게 PU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간 TPU도 네. 있고. 근데 사실 AI를 처리하는 거는 엔비디아 GPU밖에 없는 겁니까? 뭐 다른 방식은 없어요? 다른 방식도 굉장히 많긴 한데요. 근데 여기 지금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조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를 제대로 전략을 만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어디에서 가장 많은 뭐 전력이라든가 에너지를 많이 쓰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게 GPT 모델을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이즈별로 예. 분류를 해보면 여기 노란색에 보면 이제 멤모리라고 나오죠. 이게 행렬 연산인데요. 예. 행렬 연산이 뭐 거의 가볍게 뭐 90% 이상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인공지능 데이터를 처리한다 함은 네. 행렬 연산을 하는 맞습니다.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왼쪽이 좀 작은 모델이고 오른쪽이 좀 큰 네. 모델이죠. 예. 근데 모델이 좀 크면 이제 메모리가 용량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개 GPU를 써야 되는데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칩들 간에 통신하는 이제 네트워크 지연 시간이 발생을 하고 이게 그 유명한 뭐 엔비링크라든가 그런 엔비디아에서 말하는 또 칩 간의 초고속 통신. 결국에는 그래서 AI 반도체가 초고속 통신 칩이 돼 버렸어요. 메모리에 대해서 초고속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GPU끼리 얼마나 빨리 통신할 거냐. 여기서 워낙 많은 시간이 이제 걸려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전체가 좀 좌지우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빠르다라고 얘기할 때는 반도체가 빠르다라는 얘기를 주로 하는데 네. 아까 그 표를 다시 보여주시면은 이 사이즈가 커질수록 밑에서 연산하는 것에 비해서 네. 통신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 속도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AI 반도체 칩은 예. 데이터 처리 칩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통신 칩에 가까울 수도 있다. 예. 이 화면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예. 요 한 장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요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좀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치트키처럼 요 한 장을 보면 AI 반도체 흐름을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1996년부터 2023년까지 검은색은 한 대표적인 칩들 우리가 가장 그 당시에 좋았다 빠르다라고 하는 칩들의 계산 능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보여주고요. 예. 요 노란 초록색 부분이 메모리의 속도 그리고 요 파란색이 칩들 간의 통신하는 속도.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 검은색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2년마다 3배씩 올라가서 20년 후로 따지니까 누적이 돼서 6만 배가 향상이 됐죠. 근데 메모리는 이게 무어의 법칙 때문에 연산기는 점점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좋아지고요. 예. 근데 반면에 메모리는 그런 무어의 법칙과 사실상 전혀 관련이 없고 심지어는 무어의 법칙이 좋아지면 메모리 속도는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아날로그에는 좋지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메모리 속도가 연산기의 발전 속도보다 많이 뒤처진 거죠. 이거를 뭐 전문 용어로 메모리 월이라고 하는데 구글에서 TPU라는 유명한 또 칩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기 때문에 논리 연산, 즉 연산기를 넣는 건 사실상 공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다시 보여주시면은 연산기는 지금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연산기는 빨라. 네. 근데 메모리가 느려가지고 예. 데이터를 안 보내줘.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연산기는 차라리 놀고 있어. 예. 그리고 그러면 그걸 연결하는 통신 속도가 늦어지면 그렇죠. 어쨌든 뭐 창고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공장에 집어넣어야 도는 건데 그렇죠. 공장은 계속적으로 빨라지는데 통신은 가장 늦어진다. 지금 이렇게 채팅창 보면은 핵주먹 타이슨좌님이 병렬 처리지 무슨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병렬 처리라는 게 여러 개가 같이 처리를 하니까 예. 그쪽에 다 데이터를 보내주고 예. 거기서 처리된 데이터를 다시 받고 그래서 그 각각 병렬 처리는 굉장히 잘하는데 네네네. 거기다 데이터 넣어주고 빼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뭐 예. 건물을 짓는데 20층, 30층, 150층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예. 그 건물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출퇴근도 해야 되니까 예. 엘리베이터도 더 많이 넣어야 되고 도로도 더 넓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실제 사람들이 출퇴근도 원활하게 하고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 그렇게 해야 이제 정말 대도시를 좀 짓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인프라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GPU에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HBM 메모리 속도 그리고 이제 칩 간의 속도. 칩 하나로 이제 모델이 다 담겨질 수 없기 때문에 요즘 모델이 워낙 커서 그래서 예. 칩들 간의 또 속도가 얼마나 빠를 거냐.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느린 놈이 전체적인 속도를 좌지우지하겠죠.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경우에는 연산 능력은 사실 이렇게 많이 보질 않습니다. 뭐 몇백 테라플랍을 넣겠다는 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불행하게 이렇게 HBM의 메모리 컨트롤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몇 테라바이트 per 세크 뭐 이렇게 1초 만에 뭐 몇 테라바이트를 왔다 갔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로켓 사이언스에 가까워서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는 회사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정도밖에는 없지 않나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는 지금 좀 전에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GPU를 이렇게 보면은 메모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연산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연산기는 별로 안 빨라도 된다면서요. 예. 어차피 뭐 충분히 빠르다고. 예. 그럼 HBM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HBM은 뭐 하이닉스도 만들고 삼성전자도 만들고 만드는데 그러면 그냥 그 두 개 붙여서 만들면 되는 건데 왜 엔비디아 것만 써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만드는 것 자체는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많이 있는데 이 메모리를 컨트롤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뭐 요즘에 HBM 쓰면 시그널이 한 몇천 개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 몇천 개가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딱 도착을 하고 또 어떤 애들은 좀 빠르면 좀 느리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요걸 싱크를 맞춘다고 하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이게 반도체를 또 만들면 반도체를 만들 때마다 예. 성능이 다 다릅니다. 이 반도체, 저 반도체. 요즘은 이제 공정이 또 워낙 또 고도화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마다 성능이 다 틀린 걸 텐데 이걸 캘리브레이션 한다고 맞춰주는 작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런 큰 작업들을 하다 보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돼버리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아날로그 기술도 워낙 어렵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들어서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데이터가 막 진짜 무시무시한 속도로 막 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딱 정렬시켜 갖고 맞춰주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쓰면서 저런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고에서 네. 트럭이 공장으로 가는데 한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창고에 그 트럭을 한 10,000대를 준비 시작해서 시속 150km로 달려가지고 도착 시간을 똑같이 0.1초 내로 맞춰라. 네, 정확한 비유이십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근데 정말 로켓 사이언스랑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번에 스페이스X의 로켓을 보면 30몇 개 엔진이 막 동시에 점화가 돼서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로켓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이런 정도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그 엔비디아가 이제 보여줬던 방식이 사실 AI 시대가 갑자기 왔잖아요. 예. 챗GPT 이후에 갑자기 왔고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엔비디아인데 네. 그거 말고 엔비디아 방식 말고도 이게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중에 꼭 이 컨셉이 아니면 좀 다른 컨셉으로 만드는 회사 중에는 좀 어떤 회사들이 좀 있어요? 뭐 이제 시대가 사실 이제 챗GPT 이후로는 워낙 시장이 좀 거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방식들이 지금 제한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PIM이라든가 뭐 뉴로모픽 뭐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주로 이제 미국의 AI 스타트업들 반도체 스타트업 보면 뭐 SRAM이라고 해가지고 온칩 메모리 즉 D램이 너무 이렇게 느리고 전력도 많이 먹고 하니까 아예 그럼 D램을 빼버리고 칩 안에 있는 온칩 메모리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하면 훨씬 빠르고 전력도 적게 먹겠다. 뭐 이렇게 전략을 많이들 세우는데요. 뭐 몇 가지 이제 구별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경영진들이 미래의 AI에 대한 베팅을 한다. 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이 때로는 예를 들면 뭐 1빌리언 이상의 모델 사이즈는 나오지 않을 거니까 전부 SRAM, 온칩 메모리만 가지고 하자. 이런 데도 있고 반면에 몇십 빌리언 이상 넘어가는 초거대 모델이 나올 거다라고 해서 이제 HBM에 기대하는 회사도 있고요. 뭐 요즘에 한국에서 또 많이 하고 있지만 뭐 메모리가 워낙 이제 강국이다 보니까 메모리 안에 로직을 넣자. 그래서 PIM이라는 것도 있고 뭐 방식은 너무 많아요. 뉴로모픽은 뇌를 또 흉내내자고 하는 방식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뉴로모픽은 약간 좀 개념적인 거니까 뭐, 예. 뭐 세레브러스 같은 칩은 좀 어때요? 세레브러스가 이제 웨이퍼를 전체를 하나의 칩으로 한번 써보겠다. 그 안에 어떤 칩인지 한번 보여주시죠. 부조에서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 있을 때는 속도가 빠른데 네네. 반도체와 반도체와의 통신 속도가 느리니 네. 반도체 안에다가 메모리를 집어넣자. 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커졌다. 네. 얼마나 큰지 한번 뭐 띄워줄 수 있나요? 예. 쟁반급. 어마어마합니다. 이 칩에 대해서 좀 아까 컨셉이나 좀 한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뭐 제가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은 뭐냐면 뭐 어떤 반도체 회사들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장단점을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내리게 되면 좀 민감한 그러면은 부분은 있는데 저 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네네. 그 SRAM 방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한계. SRAM이라고 하면 이제 로직 공정, 반도체 메모리 공정이 아니라 로직 공정으로 메모리를 만들기 때문에 뭐 칩 안에 같이 있는 거죠, 메모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반도체 바깥으로 이제 시그널이 나가게 되면 전력도 많이 먹고 또 느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칩 안에 메모리를 충분히 이용하자라고 하는데 사이즈가 아까 뭐 어마무시한 저런 이제 칩이 나왔지만 사실 저렇게 큰 칩임에도 불구하고 메모리가 한 40GB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0기가. 예. H백이 몇 기가 정도 되죠? 80GB. 80기가. 절반밖에 안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용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량이 부족하면 이제 바깥쪽에 또 메모리를 써야 되는데요. 이런 H밴 같은 게 아니라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더 전력을 많이 먹게 되죠. SSD 같은 외장 하드 이런 데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는 건가요? D램이긴 한데 그 사이에 인터페이스가 이제 훨씬 더 느린 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것도 HBM 어쨌든 같은 칩 표준이. 밖으로 나갔다 와야 되는 예, 거니까. 예. 야, 그 저렇게 큰 칩 만들고서 안 되면 좀 뻘쭘하긴 하겠네요. 근데 뭐 물론 어떤 특정 작은 사이즈 모델은 경쟁력이 있겠죠. 작은 사이즈 모델을 예. 할 때. 그리고 일단 굉장히 빠르니까요. 그러면 AI 반도체도 작은 사이즈의 모델들이나 큰 사이즈 모델에 따라서 좀 다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실제 사실 이제 챗GPT 이후로 비용 문제에 대한 뭐 걱정이 굉장히 많죠. 뭐 AI 버블론이라는 뭐 요즘에 최근에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게 워낙 비쌉니다. 사실 H100이나 A100 뭐 이런 엔비디아 칩이 칩 하나에 몇 천만 원씩 하는 칩이다 보니까 몇 개 났어요? 몇 개라는 게 그러니까 칩 하나에 몇 천만 원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한번 구성해 갖고 서비스 하려 그러면 몇 장 정도 있어야 돼요, CPU? 서비스를 할 때 대략적으로 한 정말 그냥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예. 한 100명 정도가 한 번에 리퀘스트를 보낸다. 예. 요구를 서비스 해주세요라고 하면 한 H100 한 4장에서 8장 정도 써야 됩니다. 근데 100명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챗GPT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상대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수만 대, 뭐 수십만 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만 대 계산하면 1,000만 원씩 만 대면 얼마? 천억 원 줘? 그 기본 몇 예. 천억 단위. 예, 몇 천억이 기본입니다. 와, 엔비디아 진짜 돈 많이 벌겠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점은 지금 이제 왜 그렇게 메모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까요? 예. 예. 그 엔비디아 GPU가 HBM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 메모리의 사이즈가 좀 커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었는데 그 메모리가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메모리가 중요한 이유를 좀 요 한 장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요게 지금 AI에 최근에 나온 대표적인 큰 AI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속도 차이, 성능 차이가 메모리하고 연산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요게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P100부터 최근에 이제 H100까지 쭉 나와 있는 걸 보면 모델 사이즈는 2년 만에 한 400배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죠. 근데 메모리 용량은 뭐 2년에 한 2배 정도. 지금 뭐 8단, 12단, 16단 가고 있지만 지금 AI의 발전에 비하면 좀 많이 느리죠. 용량의 발전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면 모델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는 그 파라미터가 뭐 1,000억 개냐 2,000억 개냐 지금 1조 8천억 개까지 늘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 아까 순우는 밥을 먹는다 해서 순우는 그거 글자 하나 만들라 그러면은 저 모델 한 번을 읽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몇 테라바이트를 읽어야 글자 한 글자 나오는 건데 예. 모델 사이즈는 이렇게 커지는데 예.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예. 메모리 사이즈는 2배밖에 안 늘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다른 얘기는 칩을 여러 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예. 예. 근데 저희는 어떻게 이제 비유를 하냐면 마치 AI 서비스 하는 게 이제 인천공항을 공사를 한다. 예. 라고 보면 사실 20톤 트럭, 30톤 트럭 이런 것도 크다고 할 수 없죠. 그렇죠. 최근에 많은 이제 AI 반도체 회사들이 우리가 뭐 엔비디아보다 더 좋습니다, 더 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때로는 모델이 그렇게 큰 모델을 가지고 비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조그만 공사를 할 때는 1톤 트럭이 유리할 수도 있고 이제 20톤 트럭이 불리할 수도 있죠. 예. 뭐 성능을 보거나 뭐 연비를 따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면 20톤 트럭은 뭐 너무 비싸고 트럭도 그렇죠. 너무 비싸고 예. 연비도 안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만약에 인천공항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20톤 트럭이 아니라 100톤 트럭이라도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이런 메모리에서 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메모리 성능, 속도 그리고 메모리 용량 이 두 가지에서 좌지우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초거대 모델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인천공항 짓는 거니까 100톤 트럭이라도 지어야 되는 상황인 것까지는 좀 이해가 갔어요. 네. 근데 요즘에 뭐 라마라든지 메타의 어떤 라마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모델 사이즈를 키우는 애도 있지만 좀 작게 가져가는 곳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꼭 그렇게 막 무시무시한 그 엔비디아 GPU 같은 거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모델이 작게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뒤가 좀 바뀐 게 있는데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옛날에 뭐 GPT-4가 나온 거를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하기는 너무 어렵겠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어느 정도 우리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보고 모델 사이즈는 거기에 맞추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면 H100 한 장 혹은 두 장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이제 뭔가 많은 비즈니스가 좀 열리겠죠.
예. 그런 시행착오를 지금 많은 AI 서비스 회사들이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성능 경쟁을 많이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비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나온 거죠. 하지만 점점 더 좋은 AI 반도체를 기다리는 이유는 같은 반도체에서 더 큰 모델, 더 훨씬 더 뛰어난 모델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또 경쟁력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반도체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다시 모델 사이즈도 커지지 않겠냐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좀 기다리는 AI 서비스 하시는 분들의 염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용들을 보면은 뭐 모델 사이즈는 작은데 GPT만큼 성능 나와요. 뭐 이런 기사도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뭐 물론 모델 사이즈는 크면 무조건 좋습니다. 크면 클수록. 다만 이제 뭐 학습 방식 또 AI 기술 자체도 워낙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한 2년 전에 뭐 100빌리언에 비하면 지금의 한 7, 8빌리언도 예전에 한 100빌리언만큼 예. 좋은 뭐 그런 거를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같은 시간대로 보게 되면 항상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성능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작은 모델로 하게 되면은 서비스 비용이 적게 들어요? 굉장히 많이 적게 들죠. 실제 그 오픈 AI가 최근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비용에 대해서 비교를 한 자료를 보면은 한 2년 만에 한 200배가 넘게 가격이 줄었어요. 저희가 API라고 하는데 예. 실제 그 서비스를 호출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쓸 때 가격이 한 200배 정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뭐 비싸니까 작게 가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작은 모델의 성능들도 계속 좋아지면은 꼭 그렇게 엔비디아만큼 좋은 거 안 써도 되면 그렇게 비싼 엔비디아 반도체가 미래에는 모델이 점점 좋아질 거니까 네네네. 그럼 엔비디아 반도체 그럼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가 일단 모델은 점점 이왕이면 커지기를 원한다. 근데 커진다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죠. 문맥을 잘 이해를 하고 예. 또 뭐 굉장히 긴 문장도 그 자리에서 뭐 이 단어와 이 단어의 뜻을 잘 서로 연결을 지을 수 있고 저희가 이거를 롱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또 메모리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든요. 이거 되게 좋은 예가 뭐냐면 요즘에 뭐 시퀀스 랭스가 1밀리언 뭐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예. 전에는 뭐 4K, 8K 가다가 1밀리언까지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유튜브를 1시간을 그냥 AI에 넣어버리고 이 1시간 유튜브 뭐 내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요약을 해줘. 이 뜻을 해가지고 너가 한번 뜻 문맥을 파악해봐. 이런 것까지 이제 가고 있거든요. 점점 더 모델도 커지지만 예. 입력도 길어지고 거기다 요즘 멀티모달리티라고 하죠. 음성에 영상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맞물리다 보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큰 메모리 용량, 더 파워풀한 AI 반도체는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제 순우가 밥을 먹는다 이딴 거 정도는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로 따지면은 뭐 책을 한 권 집어넣고서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뽑아줘 그러면 어쨌든 걔는 책을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고 뭐 동영상 같은 걸 집어넣으면 용량은 훨씬 더 커지는 거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AI 모델에서 왜 그렇게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본 것 같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하나 특징이 이제 패키징 방식이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그 예전에는 뭐 CPU가 있었고 그 메모리가 보통 어떻게 붙어 있었습니까? 좀 떨어져서 붙어 있었죠. 예, 그렇죠. 또 램 끼는 데다가 이렇게 예. 껴서 썼었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그걸 이렇게 다 붙여서 이렇게 쓰던데 예. 그럼 패키징에서의 AI 반도체의 특성은 어때요? 패키징에 보면 이제 HBM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 예. 전적으로 이제 뭐 더 빠른 메모리 어떤 스피드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인데 좀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지하철을 좀 뚫으면 뭐 교통 흐름에 굉장히 좀 도움도 되고 예. 사실 지하철이라든가 좀 따로 이렇게 채널을 좀 뚫어보면 속도 올리는 거 왜냐면 이제 반도체에서 메모리 속도가 좀 느려지는 이유는 노이즈가 되게 많거든요. 공기 중에 이렇게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래서 아예 파묻어 버리는 거죠 반도체를. 그런 식의 이제 HBM 기술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패키지가 점점 일원화되는 거는 더욱 더 많은 반도체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셀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이도 여러 가지를 붙여버리게 되죠. 그리고 HBM이라는 초고속도 속도도 유지하게 되다 보니까 한 20년 전이나 10년 전 HBM 마찬가지로 이런 비싼 패키지 기술까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총동원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비백은 칩 2개 이렇게 붙였잖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칩 하나에서 만들어야 이게 속도가 빠르다 그랬는데 네. 왜 2개를 붙였으며 2개를 붙여서 좋아질 거면 뭐 3개, 4개, 5개를 붙이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그 비백 칩의 어떤 그 형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길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메모리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메모리를 그럼 반도체에 어디다 붙일 수 있을까라고 보면 테두리밖에는 못 붙이거든요. 메모리에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있으면 바깥쪽에 밖에 못 붙이게 되는데 이 부분이 뭐 예를 들면 얘네들은 이제 노이즈에 워낙 취약하니까 쉽게 설명하는 게 약간 혐오 시설 비슷하게 쓰레기장을 서울 한가운데다가 놓을 수 없다. 라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칩을 두 개를 붙이게 된다는 얘기가 일단 메모리를 내가 더 많은 메모리를 더 빠른 메모리를 하겠다면 컨트롤러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칩을 한 개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두 개를 붙여 보기도 하고요. 또 칩 하나에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성능을 또 발전시키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두 개 이상 붙여보려고 하지만 칩끼리 다이끼리 이렇게 뭐 붙이는 부분들은 또 이 웨이퍼끼리 또 시그널이 거기서만 이렇게 약간 뭐 휴전선처럼 예. 분단이 되다 보니까 거기가 속도가 또 그렇게까지 빨라지기는 어렵거든요. 또 거리도 머니까 또 요 끝에서 끝까지 데이터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느려서 장점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도 이제 칩 다이 하나 가지고는 성능을 계속 발전시키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고민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이 이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게 B100 칩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붙어 있는 쪽이 위에 4개 아래 4개 붙어 있는 게 메모리인데 네. 이게 메모리를 붙이려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데가 연산기 바로 옆에니까. 그렇죠. 근데 연산기 바로 옆인데 하나 위에다 붙일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칩 2개를 갖다 놓으면은 옆에가 면적이 너무 넓어지고 맞습니다. 4개를 붙여. 예. 진짜 그런 이유도 중요해요?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능을 어쨌든 여러 개의 칩을 붙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엔비링크 같은 칩 간 통신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저렇게 하면은 뭐 완벽하게 하나의 칩처럼 보이진 않겠지만 뭐 그래도 두 개의 칩을 따로따로 놓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고 전력도 덜 먹고 엔비링크 같은 비싼 그런 서비스를 쓰지 않아도 되겠죠. 진짜 그 연산기 설계하는데 예. 메모리 붙일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넓히는 목적도 있다고요? 굉장히 큽니다, 그게. 예. 그래요? 지금 사실 온디바이스 AI도 얘기 많이 나오고요. 사실 예. CPU라든가 이런 칩에서 AI 반도체가 전용이 나오는 이유 또 하나는 요즘에 사실 GPU라고 얘기하지만 그래픽에 대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이 뭐냐면 테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DDR도 있고 USB도 있고 SATA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메모리에 모든 걸 올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컨셉이라서 테두리가 전부 메모리 컨트롤을 다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PU나 온디바이스에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딸린 식구가 너무 많습니다. CPU나 예. 뭐 모바일에 들어가는 AP 칩을 보면 USB를 포기할 수는 없고 여러 여러 가지 이제 칩간 뭐 PCI도 좀 뭐 여러 가지 칩끼리 연결하고 통신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을 서로 선점하다 보면 이제 메모리 컨트롤을 넣을 자리는 아무래도 희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또 우려스러운 거는 또 메모리를 또 공유를 해야 됩니다. CPU도 써야 되고 예, NPU도 써야 되고 또 GPU도 메모리 써야 되니까 NPU가 정작 할당받는 메모리의 대역대는 아무래도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이걸 노트북이라고 예를 들면은 예. 노트북에 여기 들어보면은 뭐 C 타입의 케이블도 연결을 해야 그렇죠. 되고 예. 이 모니터에도 뭐가 나와야 되고 막 예. 그런데 걔는 그냥 온리 연산 그렇죠. 메모리를 온리 연산에만 써가지고 연결돼 있는 것도 메모리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안에 연산기 되게 많고 예. 테두리는 거의 뭐 HBM 컨트롤러로 도배가 돼 있다시피 하고 약간 사이드에 NV링크라고 해서 또 GPU끼리 연결하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단순한 연결이죠. 그러게 GPU인데 모니터 연결하는 잭이 없어. 그렇죠. HDMI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메모리 넣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저 얘기도 해보시죠. 엔비디아의 강점은 지금 막 얘기했던 건 하드웨어적인 강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저는 뭐 코딩을 할 줄을 모르니까 이게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려 그러면은 네.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이 쿠다를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쿠다를 쓰지 않으면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내가 설사 혼자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랑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내가 쿠다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엔비디아 GPU를 써야 된다. 네.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너무 좋은 질문 하셨고요. 쿠다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쿠다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그래밍은 사실은 CPU로 대변되는 뭐 반도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이겠죠. 그래서 예. 그럴 때 프로그래밍은 특징을 보면 반도체를 몰라도 코딩을 합니다.
여기 뭐 우리도 초등학교 때도 요즘 코딩 교육 많이 하지만 CPU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공부하고 코딩을 배우지 않죠. 왜냐하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거든요. 메모리는 여러분 그냥 D램이라는 게 있어요. 몰라도 돼요. 메모리는 무한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메모리에 대한 걱정을 하고 짜지는 않습니다. 캐시라고 하는 메모리가 안에 이제 CPU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사실 CPU도 메모리 종류가 내부 외부 여러 가지 있지만 자동으로 컨트롤을 해주거든요. 근데 CPU가 아닌 뭐 DSP라고도 많이 하죠. CPU 외에 우리가 신호를 처리를 하는 거 AI 쪽은 그런 메모리의 어떤 가정이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GPU를 만들 때는 내가 메모리가 GPU 안에 무슨 메모리 종류가 있고 메모리 사이즈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만 그러니까 일일이 메모리에 나 여기다가 뭘 쓸 거예요. 여기서 뭐 읽을 거예요. 라는 거를 일일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면 예. CPU는 이미 표준화가 많이 돼 있어서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 그냥 요렇게 계산해 라고 짜면 되는 거고 네네. 이게 GPU를 비롯한 나머지 뭐 영상 처리라든지 통신 처리라든지 그런 DSP라는 반도체는 야 너가 이거 계산을 하는데 요 내용은 A라는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요 내용은 B라는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이 A하고 B하고 만나서 연산을 한 다음에 그 정답은 C라는 메모리로 옮겨놔 이거를 다 명령으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고민해서 엔비디아가 예를 들면 행렬 연산을 할 때 계산하는 방식이 20몇 가지, 한 40가지가 있어요. 어떤 뭐 예를 들면 뚱뚱하게 생긴 행렬이 있다, 좀 예. 얇은 행렬이 있다 이런 것들마다 반도체 내부에 코딩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이거를 엔비디아가 미리 다 고민해 놓고 미리 그런 고민을 미리 끝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렬 연산할 때는 쿠다에서 행렬 연산하는 펑션만 불러내면 됩니다. 기능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쿠다가 이제 각광을 받은 게 예전에 프로그래밍 너무 복잡해. 우리가 어떻게 GPU 내부를 다 공부해서 프로그래밍 하겠어요? 엔비디아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지간한 것들은 다 자동화 시켜드리겠습니다 해서 나온 게 쿠다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죠. 좋네요. 사실. 예. 예. 좋아 그거 보이는데 없으면 메모리를 다 지정해줘가면서 코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 그 하드웨어 구조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쿠다가 막강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쿠다가 막강한 게 맞는데 근데 그런 논리로 따져보게 되면 이런 거죠. 우리가 LLM을 쓰는데 저는 GPT라는 거를 쓸 건데 토큰 하나 만들 거예요. 트랜스포머에서 이 블락 저희가 쓸 거예요 라는 거가 궁금하지 사실 그 외에 밑에 있는 프로그래밍이 뭐 어떻게 돼 있고 구조는 따지질 않거든요. 우리가 쿠다를 본 적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자료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요. 2017년도에 구글에서 나온 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요즘 일반인들도 많이들 보시지만 이게 반도체 AI 반도체 역사의 앞과 뒤를 바꿨다. 역사의 변환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에는 컴퓨터 비전, 언어 처리 뭐 이런 걸 할 때 대표적인 모델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뭐 CNN, 레지넷 여러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이것만 해도 대단했습니다. 뭐 비전이 레지넷 기반으로 다 돼? 어마어마한 거죠. 각각의 시장이 워낙 크니까요. 그랬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다른 모델을 만들고 모델이 나왔으면 어떻게 내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할 때 사람들이 빨리빨리 대처를 할 거냐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에는 쿠다라는 어떤 프로그래밍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게 영상 처리하는 AI 알고리즘이 네. 왼쪽 위에 있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랭귀지 자연어 처리하는 인공지능은 네. 오른쪽 위에 있는 거고 맞습니다. 뭐 말하는 거는 뭐 번역은 밑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알고리즘이 달랐다. 예.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바뀌는 것들에 대응을 하지 예. 쿠다는 그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니, 예. 이때까지는 이제 쿠다가 괜찮았죠. 예, 예. 쿠다가 미리 잘 조각조각 블락처럼 마치 레고 블락처럼 미리미리 뭔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레고 블럭으로 빨리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저런 것도 빨리 만들어볼 수 있겠죠. 예, 예. 근데 이제는 패러다임이 쿠다를 떠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게 이 2017년도의 트랜스포머인데 이 그림이 보면 어쨌든 뭔가 좀 다르죠. 다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이 생겼는데요? 예전에 바로 점장에서는 이런 모델, 여기서는 이런 모델을 썼는데 전부 트랜스포머가 돼버렸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어떤 다양한 모델을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랜스포머 하나만 잘한다. AI 반도체가 전체를 그냥 다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인 어떤 하나의 굉장히 특화된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요즘에 그냥 트랜스포머에 해당되는 코딩만 잘 되면 AI가 전체가 다 돌아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깊이를 보면서 쿠다 예전에는 어떤 모델이 나올지 모르니까
쿠다뿐만 아니라 어떤 뭐 모델이든 빨리 만드는 게 중요했는데 예. 이제는 정말 최적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챗GPT 워낙 비싸죠. 이제는 또 GPT 모델이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기능이나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에 대해서 얼마나 특화된 것들을 만드느냐의 이제 싸움이 된 거죠. 아, 다양한 모델을 만들 때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해주던 쿠다가 굉장히 좋았는데 네네. 지금 모델이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면서 그렇게 다양화된 모델을 지원하는 쿠다보다 네. 오히려 트랜스포머의 최적화된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나온다면 맞습니다. 쿠다를 대체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쿠다가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조금 어렵지만 VLLM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GPT류의 LLM을 인퍼런스 서비스하겠다라고 하면 그 소프트웨어를 다 써요. 이게 오픈 소스라서 버클리에서 제안하기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저희도 같이 만들고 있는 그런 지구상에 이제 LLM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인데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인텔하고 공동 연구소를 만들고 있죠. 목표는 이겁니다. VLLM이 돌아가면 되는 거죠. 마치 엔비디아 칩은 블랙박스와 같아서 VLLM이 돌아가면 라마도 돌릴 수 있고 챗GPT도 돌릴 수 있고 이런 굉장히 상위 레벨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텔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VLLM for 인텔 가우디라고 하면 어쨌든 VLLM을 가지고 전에 서비스 하시는 분은 엔비디아든 어떤 AI 반도체든 고객이죠. VLLM이 쿠다 같은 거예요? 굉장히 상위 레벨의 어떤 컨셉적인 뭐 우리가 뭐 윈도우 같은 OS처럼 예. 그런 굉장히 상위 레벨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에. 그거 거기에- 있으면 쿠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 어차피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용해서 서비스에 새로운 기능이 들어간다. 그럼 VLLM에 넣는 거죠. 근데 어차피 근데 사실 뭐 그런 생각 들긴 합니다. 이게 뭐 쿠다든 아니든 내가 쓸 것만 있으면 되지. 예. 그리고 그거 내가 만들어서 쓸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쿠다를 가지고 제대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다. 쿠다 레벨에서. 전 세계에서 한 많으면 수백 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도 어렵고 예. 반도체를 이해하면서 최적화하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 오픈 AI 같은 경우가 쿠다를 안 쓰죠. 쿠다를 이용해서 뭐 상위 레벨에 조금 자기들을 좀 덮어 썼죠. AMD는 자기 거를 쓰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그 쿠다 생태계 때문에 네. 반도체를 바꾸는 반도체를 못 바꾸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엔비디아가 쿠다가 굉장히 강력한 것은 맞습니다. 사실 예. 쿠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도 쓰게 되고 했는데 A100 쓰다가 H100 이제 블랙엘 나오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쿠다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은 이제 하드웨어에 굉장히 종속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100에서 만들었던 쿠다 코드 H100에서 못 쓰는 거고요. 예? 예. 못 써요? 그렇죠. 왜냐면 H100과 A100은 내부 구조가 다르죠. 메모리 사이즈도 다르고 메모리 구조도 다르고 하면 프로그래밍을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쿠다가 아닌 걸로 만들면 네. 이게 그 하드웨어 호환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호환이 안 돼서 네. 그 못 벗어난다 그랬는데 그냥 엔비디아 내에서도 바뀌면은 맞습니다. 쿠다 코드도 바뀐다는 거예요? 저희도 뭐 H100에서 어떤 코드를 발견했는데 예. 굉장히 최적화된 LLM에 적합한 코드다. 어디에 제작된 거예요? 그래서 H100입니다. 그러면 이제 H100 말고 다른 칩 못 쓰는 거죠. A100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 쿠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뭐 대체할 수는 있다. 다만 하드웨어 쪽에서는 하드웨어는 어때요? 하드웨어도 그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는 반도체가 있어요? 하드웨어가 봤을 때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행렬 연산이 주가 됐는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돌려야 될 여러 가지 연산은 많은데 행렬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n의 3승의 계산 양이 있거든요. 근데 행렬 연산을 빼고 여러 가지 복잡한 다른 연산을 대입을 해봐야 n 제곱 n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n은 여기서 이제 뉴런의 개수, 뭐 모델 사이즈 뭐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이 어차피 커지면 행렬 연산이 훨씬 더 양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렬 연산만 잘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산기는 또 넣는 거 쉽다. 결국에 남는 건 이제 H밴밖에 없는 건데. 메모리하고 통신. 맞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전통적으로 잘했던 이제 회사들이 뭐 엔비디아 당연하고 브로드컴 그리고 저희가 같이 협력하고 있는 인텔도 뭐 굉장히 그쪽으로 워낙 GPU도 많이 한 거죠. 그런 칩들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그 엔비디아 GPU가 꼭 프로그래밍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강력하고 근데 모델은 커지고 말씀 주셨던 거 보면 진짜 그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모델은 더 커지고 네. 근데 뭐 칩을 뭐 한 개 정도 쓰는 게 아니라 NVIDIA 그런 뭐 72개를 연결한 다음에 무슨 인피니밴드로 뭐 영어라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막 몇 천억 몇 조를 써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은 거기에 전기를 그냥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뭐 전력 기기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래 엔비디아 GPU가 잘 팔리는 건 알겠어.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하려 그러면 너무 비싸. 그렇죠. 그럼 소비자들은 그걸 안 살 거야. 그럼 그거 투자를 하는 빅테크들도 뭐 돈을 벌어야 그걸 언제까지나 쓸 건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른바 이제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는 AI 버블론의 어떤 이론이잖아요. 저거 결국 서비스가 되질 않으면 예. 버블은 꺼질 것이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방법이 없습니까? 모델은 커지는데 그거 데이터 처리는 해야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뭐 솔루션은 뭐가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경량화라는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장표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를 비롯해서 우리가 언제 일상생활 속에 어떤 큰 규모의 어떤 시대적 변화의 기술들이 일상생활로 왔나라는 걸 한번 보게 되면 디지털 TV도 처음에 만들어진 게 뭐 제룩스 연구소에서 만들 때 너무 비쌌어요. 예. 디지털 TV는. 그러다가 우리가 엠팩, H.264 이런 압축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값싸게 지금 너무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서 비용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죠. 뭐 유튜브도 지금 사실 값이 많이 저렴해졌으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이 되는데 많은 상황이 사실은 압축이 얼마나 잘 돼서 압축. 거기서 예, 압축 기술. 그렇죠. 동영상 옛날에 블루레이 막 그런 걸로 보다가 예. 지금은 뭐 스트리밍으로 보니까. 그렇죠. 예. MP3 같은 것도 대중화된 것도 압축 기술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렇죠. 네, AI 반도체도 그 부분이 뭐 동일하게 압축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일어나면 AI 반도체 쪽 다시 한번 좀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AI 모델이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압축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한 100배, 뭐 수십 배 이런 압축률을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750억 개 파라메터가 있으면 그거 한 번 읽을 때 350기가를 읽어야 되는데 네네. 이거를 100배를 압축하면은 3.5기가 정도를 읽어내는 걸로 할 수 있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압축을 했을 때 요 장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압축 기술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일어났고 연구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압축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 너무 복잡한 용어긴 하지만 심지어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한 빛으로 한번 모든 파라미터 한 빛으로만 표현하겠다부터 해서 뭐 위에 스트럭처도 프로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압축 기술이 안타깝게도 여기 X축이 압축률이거든요. 압축률이 높은 방식으로 가면 병렬성이 낮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압축을 많이 하면 우리가 GPU가 발전을 하게 된 굉장히 많이 쓰게 된 이유가 여러 일을 동시에 병렬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죠. 100가지가 있다고 하면 100가지의 일이 양이 동일하고 똑같은 일이니까 똑같이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압축을 하게 되면 어디는 일이 많고 어디는 양이 적고 하면서 굉장히 불규칙해지는 이거를 병렬화가 좀 낮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GPU한테 던지면 오히려 속도가 더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실제 예인데 요 실제 숫자들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경량화 기법을 적용을 했을 때 좀 어렵긴 합니다. 이 배치 사이즈가 뭐냐면 얼마나 많은 리퀘스트 요구 사항들을 한 번에 처리할 거냐. 예. 여기서 이제 4096 그러면 4096개의 서비스 요구를 한 번에 하는 거죠. 예. 계산을. 이런 식으로 갈수록 여기 보시면 가속 효과가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처리할수록 속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제일 보이죠? 밑에 줄만 보시면 예. 4096개를 한 번에 처리할 때도 0.24배인데 그렇죠. 16,000개를 묶어서 처리하면은 거의 한 4배가 더 오히려 느리죠. 그쵸. 예. 그래야 되는데 속도가 똑같으니까. 그럼 4배를 줄였는데도 네. 오. 이게 왜 이러냐? 압축을 풀어내는데 속도가 더 많이 걸리는 거죠. 압축을 해서 보냈더니 네네. 처리하기 전에 압축 풀어야 되는데 네. 압축 푸는 속도가 더 걸린다고요?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한데 연산 속도가 워낙 빨라져서 그 행렬 연산이 빨라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전에 먼저 압축을 풀어내는 얘가 그 이상 더 빨라져야만 방해를 하지 않겠죠. 행렬 연산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저렴하긴 한데 제가 이제 이메일을 보내는데 네. 예를 들어서 100메가짜리를 네. 압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100메가 그냥 보내는데 10초가 걸려. 네. 근데 100메가를 10메가로 압축을 했어. 그래서 보내면은 뭐 아까 10초 걸린다 그랬으니까 뭐 한 1초 만에 갔어. 네. 근데 압축 푸는데 20초 걸려.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경영을 못 하는 거잖아요.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반도체를 좀 뭐 이 부분 먼저 한번 좀 이제 9분 남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반도체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너무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몇 시간짜리 강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예. 컨셉만 말씀드리면 왜 압축을 푼 다음에 연산기로 보낼까? 굳이 압축을 그냥 풀지 않고 압축된 형태로 계산을 해보자. 이런 컨셉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CPU에서 썼던 수십 년 된 연산 방식을 GPU에서도 여전히 쓰고 있으니까 수십 년 된 게 정말 AI에 맞는 연산 새로운 연산 방식은 또 없을까?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라고 하는 이 연산기를 왜 그동안 계속 쓸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만 좀 차별화된.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뭐 엔비디아랑 이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HBM을 그대로 똑같이 뭐 조금 더 우리가 좋은 HBM을 만들 수 있겠냐 컨트롤러를 예. 어려운 일이죠. 뭐 엔비디아도 10년 이상 최소 10년 이상 수조 원을 들여서 몇천 명을 갖다 쓰는 기술인데 우리가 뭐 스페이스X 같은 것보다 더 좋은 로켓을 바로 만들기는 어렵듯이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좀 근본적인 고민을 좀 다시 해보자 해서 메모리 저장도 사실 엔비디아의 걸 보면 굉장히 훌륭한 방식이긴 하지만 수십 년 된 예전에 슈퍼컴퓨터에서 썼던 수십 년 된 메모리 저장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저장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식 이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다 고쳐보자라고 하는 건데 사실 고치려고 하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양쪽 AI 알고리즘과 반도체 두 군데를 혁신을 다 일으켜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도체 학위랑 AI 학위 두 개를 다 따서 융합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좀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렵기 때문에 좀 진입 장벽은 높지만 뭐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압축을 푸는데 오래 걸리니까 압축된 상태로 연산을 하려고 하는데 예. 그러려면 연산기라는 기본적인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고 예. 그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식도 좀 달라져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게 되면은 압축이 된 방식으로 그 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니 네. 훨씬 더 빠르고 전기도 덜 먹고 예. 근데 얼마나 좀 테스트를 해보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림만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실증 검증도 좀 했고요. 실제 숫자도 좀 뽑아본 것들이 있는데 뭐 한 두 가지 정도 압축 방식을 같이 합쳐보게 되면 기존보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전력이든 성능이든 한 10배 이상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여기 지금 자료에도 좀 나와 있지만 HBM을 쓰지 않고 LPDDR로 지금의 HBM 이상의 성능을 낼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이 좀 있는 거고요. LPDDR이면은 이제 스마트폰에 쓰는 저전력 그렇죠. 메모리잖아요. 요즘은 뭐 꼭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애플 제품들 보면 특히 그쵸. 이제 LPDDR을 많이 씁니다. 와, HBM 아니라 LPDDR 가지고도 LPDDR이면 전기도 덜 먹는데 그렇죠.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고요? 예, 진짜요? 그렇습니다. 근데 LPDDR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HBM에 비해서 LPDDR이 뭐 20배 느리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한 4-5배 정도는 뭐 압축 기술로 좀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 HBM 요즘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공정도 복잡해서 대량으로 만들기도 좀 어렵고 또 HBM이 물론 전력 효율은 가장 좋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DDR 형식의 메모리를 통틀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럼 왜 애플 제품엔 HBM이 없을까? 그렇게 전력 효율도 좋고 만능이면 왜냐하면 애플은 한 달만 해도 한 2천만 대 주문을 바로 해야 되는 그런 회사겠죠. 그러니까 예. 전 세계가 정말 AI 반도체라는 걸 정말 다 깔아서 데이터 센터가 이런 AI 반도체로 전부 다 뒤덮어서 기존에 좀 있었던 일들을 좀 대체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수량을 좀 뽑아낼 수 있는 기술에 좀 기반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HBM의 압축 기술까지 하면 훨씬 더 슈퍼 AI 반도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압축 기술은 여러 가지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반도체를 쓰게 되면은 아까 뭐 쿠다를 비롯해서 지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모델 생태계까지 다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아까 뭐 압축을 하고 뭐 그런 거는 뭐 누가 압축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반도체를 써서 지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좀 장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랑 사실은 많은 소프트웨어를 직접 같이 만들었었고요. 저희가 많은 제안도 했고 그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냥 같이 검증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인텔하고도 지금 저희가 사실 이렇게 공동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것도 저희 어떤 그 소프트웨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능력을 인정받지 않았나
그럼 아까 막 얘기 들어보면은 똑같은 모델인데 그 처리 속도도 비슷하고 용량을 줄였다가 연산 처리 속도도 비슷한데 뭐 HBM 안 쓰니까 돈은 훨씬 쌀 거고 LPDDR 쓰면 전기도 조금 더 쓸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반도체 나오면은 진짜 AI의 뭐 학습 추론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다 제낄 수 있는 겁니까? 노력은 해봐야 되겠죠. 네. 뭐 물론 뭐 AI가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뭐 예. 데이터 센터도 있고 온디바이스도 있고 뭐 차량용도 있고 뭐 로봇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나게 많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느 시장 어느 세그멘트나 어떤 섹터에서는 어떤 반도체가 잘하고 또 어떤 반도체에서 또 강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두드러지게 되면 나오지 않을까. 그 중에서 하나를 먼저 한번 도전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학습 추론 상관없이 좀 아무래도 추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습은 조금 얘기가 많이 달라요. 사실 그걸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예. 굉장히 파워풀하고 좋은 반도체는 추론이 필요하지 학습은 그다지 좋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할 때 CPU가 뭐 100배 좋은 CPU가 나와서 슈퍼컴퓨터 성능이 계속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고만고만한 CPU라더라도 몇만 개, 몇십만 개 묶으면 굉장히 파워풀한 슈퍼컴퓨터가 되겠죠. 예. 근데 추론에 갔을 때는 모델 사이즈 때문에 몇 개의 칩을 써야 서비스가 된다. 그리고 0.1초 내에 단어가 나와야 된다. 이런 요구 조건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예를 들면 학습할 때 뭐 2달 걸려서 학습했다, 넉 달 걸려서 학습했다.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관심 있지는 않거든요. 아, 그쵸. 뭐 학습 몇 달 걸렸는지 뭐 제가 알 바 아니죠. 근데 서비스는 민감하죠. 0.1초인데 1초만 너무 오래 기다려. 단어 하나 나오는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성능 좋은 반도체는 추론이고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가 확장되면 또 이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지, 그리고 한계가 뭔지, 그리고 네이버 팀에서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어떤 것인지를 한 시간에 걸쳐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우리 같이 책을 썼는데 진짜 책 홍보를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네.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제 책을 팔기 위해 이동수 이사님이 홍보하실 시간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쓰면서 느끼신 점이나 한번 구애를 한번 해보시죠. 예. 뭐 평소에 사실 제가 논문이나 뭐 굉장히 어려운 자료들은 뭐 직업 때문이라도 많이 써야 되는데 사실 대중에게 좀 설명하는 부분 또 AI 반도체가 이렇게 굉장히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는데 좀 쉽게 예견하는 부분들이 왜 없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 좀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AI도 어렵고 반도체도 어려운데 AI 반도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책이 좀 하나 정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연락을 드렸지만 뭐 너무나 의기투합이 돼서 좀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얘기구나 이런 것도 저도 좀 배웠고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많이 성장을 한 것 같고요.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뭐 사실 AI 반도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동수 박사님과 1시간 나눈 대화를 들어보더라도 누군가 와서 내가 엔비디아 GPU 연산기보다 10%, 20% 아니면 2배, 3배 아니면 10배 빠른 반도체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누가 투자를 하라 그러면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아셔도 지금 이게 AI 반도체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만 아더라도 그런 정도의 사기는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이 수천조의 돈을 들고 수천 명의 천재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이 전제 한복판이 어떤 식으로 싸우고 있는지 에 대한 것들을 좀 이 AI 반도체 혁명이나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좀 그런 드라마를 관람할 수 있는 해설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진짜 뭐 일반 방송은 처음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힘들게 모셨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이동수 이사님과 함께 오늘 퇴근길 라이브 진행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